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정규 방송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오랜 개인 변호사였고 지금은 이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마이크 코엔이라는 사람이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다른 여자에게 이제 입막음용 그런 돈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코엔이 대화하던 그 테이프이 2분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뭐 총알바지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마이크 코엔이 몰래 녹음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이 미국 지금 토요일입니다. 그런데도 굿뉴스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는 아무 일도 잘못한 게 없다. 이 정도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요.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뉴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뉴스였었죠. 잡지 뉴요커의 표지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완전히 위에서부터 밑으로 사람이 가만히 서서 안전하게 내려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쭉 엎드려서 땅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얼굴이고 코고 입이고 전부 이 바닥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사진을 실었거든요.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린 거죠. 전문가가. 그랬더니 이제 이 그림을 놓고 대통령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지지를 해왔던 드러즈 리포트는 본인들이 기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여러 뉴스를 게더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링크를 시켜놓고 이 정도로 진보는 대통령이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뉴요커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 설명도 돼 있더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다 잊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도에 본인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이런 발표 자체를 트럼프 타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그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장면과 연상을 시켜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6개월 넘었죠. 그런데 이 헬싱키 회담과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돼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헬싱키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당국이 미국은 한국처럼 국정원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안에 국내부가 있고 국제부가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영국은 국내부 국제부를 따로 나누어 있고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CIA FBI 해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10개가 넘어요. 미국은 국가정보국 무슨 사이버 무슨 국 해서 더군다나 9월 11일 그 공격 사건을 겪은 뒤에는 더 이 정보 분야가 강화가 됐는데 10군데가 넘는 그런 정보국에서 2016년도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 여러 방향으로 개입을 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국은 그랬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헬싱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밀 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결론은 마지못해 미국 정보국도 믿지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푸틴 대통령의 부정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덧붙여서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가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세계적인 빅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잠시 뒤에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분석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원래로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합의를 푸틴과 미국의 대통령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푸틴과 세계와의 관계는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와는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반대였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무슨 남미, 중미, 또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 축을 아시아로 옮긴다고 했고, 캐나다와 잘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군사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 어려울 때 상부상조도 하고 또 경제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발전을 시키고 서로 의지를 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커넥션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유럽의 그 나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여서 처음에는 12개 국가가 가입을 했는데, 최근에 지난해에 몬테네그로를까지 합쳐서 29개 국가, 그리고 미국이 이끌고 있었는데 나토는 정말 소용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나토에 가입된 뭐 유럽연합국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다는 게 뭐 과거에 그런 나라들이 다 전쟁도 일으키고 식민지도 하고 했지만 그나마 그 이후에 우리가 전쟁도 일으키고 했으니까 전쟁으로 내전으로 힘든 사람들 난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물론 그런 이유 가운데는 본인 그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묘하게 난민이 있는 그 난민들이나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난민이나 또 남미, 중미에 그서 오려고 하는 이민자들이나 또 독일로 가려고 하는 시리아의 난민이나 독일 원래 사람, 미국 원래 사람보다는 아이도 많이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살아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조직 같은 것이 나토인데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점점 이제 그 러시아의 서쪽으로 뻗어나가야지 되는데, 아주 그 서쪽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제 발칸까지 전부 그 나토에 가입하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푸틴이. 그래서 푸틴 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구러시아 때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그 핵무기 양의 9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도 서로 우리가 핵 같은 것이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면서 너무 많은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뭐 군비 같은 것도 쏟아붓고 다른 나라들도 핵 경쟁 같은 것을 일으킬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소모전을 하니까 없애보자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됐건 그의 전임자면서 푸틴의 푸들인 메드베데프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에 총리였고 대통령을 했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회담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과 이 나토, 유럽연합이 친한 것과는 굉장히 차가운 거리가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로 나토나 유럽연합은 싫고 흉보고 욕하고 마구 그냥 말로 쪼아대고, 그에 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 강한 지도자다. 뭐 그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정보국을 믿지 않고 푸틴을 믿는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회담을 하고 나서 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회담 내용 자체보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미국이 이 2016년 그 대선에 대해서 이 러시아의 개입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따져 물었느냐 따져 묻지 않았느냐, 이게 기자회견에서 더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런 답변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푸틴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뭐 반역자다, 심지어 팍스뉴스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조차도 대통령이 이 일로 굉장한 정치적인 대가를 치를 거다, 미국 전체를 이 푸틴을 위하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푸틴과 한편이 되느라고 언더 더 버스 밑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지,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지 된다 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대통령이 27시간 만에 그게 내가 푸틴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푸틴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우드와 우둔의 차이인데 우둔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중부정으로 우드라고 잘못 말했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화당은 그나마 그 해명을 한 것만으로도 좋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팍스의 그 크리스 월러스라는 사람이 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공개 기자회견에서 또 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부 다 물어봐 줬어요. 이제 그런 일들은 있었고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화당이 너무 공화당들은 심지어는 그 헬싱키 이 회담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잘했다는 거예요. 거의 뭐 80%가 79% 작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약 70% 정도는 그렇게 나오고 민주당은 완전히 반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1차 회담 때 한 얘기도 있고 2차 회담 정상회담을 해야지 되겠는데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초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워싱턴이라는 것은 백악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 과정에서 팍스의 그 터커 컬슨이라는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터커 칼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내 자식이 그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나라 몬테네그로를 방어를 해야지 되느냐.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인구가 63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발틱 해안에 있는 그 프랑스와 축구에서 진 크로아티아의 바로 아래쪽 약간 동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 조그만한 나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도 그걸 계속 생각을 했었어. 그 나라가 원래 호전적이고 말이야 강하잖아. 강한 사람인데 그거 보호하려다가 3차 전쟁 일어나는 것 아닌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통령이 무식하다. 나토의 그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조에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다른 나라들이 방어해야지 된다. 그게 이제 다 그 러시아로부터의 공격 이런 것들을 다 밑에 바닥에 깔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계속 푸틴이 이겼다. 이 회담은 확실하게 푸틴이 성공이야. 그리고 분명히 그 비밀 회담에서 푸틴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갈려지는 것이 뭐 그동안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 부장관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꼭 같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그 부장관도 지난주에 그 콜로라도에서 그 안보 포럼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안보 전문가들이 전부 그곳에 가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 푸틴에 의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도 중간 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계속 그 해킹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킹을 당하는 회사 또 기관 일반 개인들에게도 우리 법무부가 아는 한 당신이 해킹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야지 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페이크 뉴스 같은 것을 가지고 마구 퍼뜨리면서 미국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러시아가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부장관도 그랬고 국가정보국장은 이제 그 포럼에서 그 안드레아 미첼 그 MBC요 CNBC 앵커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이 안드레아 미첼이 브레이킹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워싱턴에 초대를 한다는 걸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하니까 정보국장이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요. 귀에 뭐가 들어가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 농담식으로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니까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관중들도 웃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나 그거 몰랐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의회에서는 러시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미국에서 기자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헬싱키에서 물어봤어요. 공동기자회견에서. 사흘 전에 이 헬싱키 회담이 있기 전에 미국의 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러시아 사람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 그 정보 당국의 관계자들 12명을 기소했는데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있게 하겠는가 했더니 오케이 했거든요.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그러면 12명 오케이인데 대신에 미국 사람 가운데서도 러시아가 조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특히 이제 그 러시아 전 대사였어요. 오바마 시절에. 그 사람이 그 푸틴과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푸틴의 그 독재주의에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조사하는 것도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외교관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서 나가 있는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냐. 대사가 그것도 그 대사를 수사한다는 것을 허락을 했다는 게 이게 미국 대통령 맞느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아 그런 일은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는 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정부 관계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조사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대통령과 아무튼 조금 어긋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안 되겠다. 이거 뭐 러시아는 그 더군다나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비밀 그런 그 비밀 정보국의 헤드였는데 뭘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고 이거 미국 사람 통역한 그 마리아 뭐죠? 마리아 누구라는 지금 그 버지니아의 그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다는 국무부 소속의 그 통역 전문으로 한 그 사람을 의회에 데리고 와서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전례도 없고 원래는 안 되는 거죠. 통역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 그런 것이 있고 절대로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말도 있고요. 뭐 대통령이 허락을 하면 되겠죠. 그 통역을 한 사람이 허락을 한다면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은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으면서 미국은 이제 정보국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안 되겠다. 이 정도 되면 여전히 그 러시아에서의 미국 대선 개입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할 수 있는 한 나도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 국가안보국장 또 사이버 그 사령부의 그 헤드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 저페니스 아메리칸인데요. 이 사람도 따로 이 두 개의 부처에 지시를 했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 내려갔긴 했는데 공화당 사이에서의 지지율은 여전하고 왜 그러느냐. 대통령을 정말 세금 그 보고서 같은 것을 조사를 해야지 된다. 러시아에게 뭔가가 약점이 잡히지 않았다면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뭐 중국을 누르고 러시아와 손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려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좋은 그 민주주의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민주주의 국가 이런 쪽으로 러시아가 하나니까 1대 수백이니까 약간 포용하면서 뭐 길들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지금 미국의 이상 이런 것으로 여기까지 왔던 민주주의 아주 친한 동맹들을 다 깔아뭉개면서 러시아만 쫙 끌어안고 러시아의 푸틴에게 키스를 하고 있는가. 뭔가 약점이 잡힌 것이다 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자마자부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스파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러시아의 스파이라는 게 진짜 무슨 뭐 스파이 하는 그 스파이라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러시아의 에이전트다. 이런 정도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 이후에 정말 러시아 스파이네, 첩자네, 러시아 외무장관이네. 푸틴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러시아와 그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그 전에 어드바이저였고 아주 그 친한 사람이고 부자예요. 이 사람도 로저 스톤 이 사람도 조사를 받고 있고 특별검사는 지금까지 32명을 기소했고 32명의 사람과 회사까지 포함해서요. 뭐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 일했던 사람도 세 사람은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그 마리아 부티나 맞던가요? 29살의 이 여성이 2016년도부터 미국에 와서 미국 공화당의 정치에 깊이 이제 그 개입을 해가는 과정이었다 해서 간첩 혐의는 아니지만 에이전트로 그 로비스트로 등록도 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 해서 지금 이제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체포하기 전에도 계속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이 여성이 알렉산드로 토르신이라는 끝은 거기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 중앙은행 부총장도 했고 부행장 그 러시아에서 정치인이기도 하고 푸틴과 친하고 미국의 러시안인데요. 미국의 총기협회의 그 평생 회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의 그 러시아 돈이 이 NRA로 흘러 들어와서 NRA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3천만 달러라는 자금을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원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그 맥클라치라는 언론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보도를 해왔는데 지금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는 마리아 부티나라는 이 젊은 여성이 러시아에서는 바로 이 알렉산드로 토르신의 통역도 했고 같이 그쪽에서 총기 뭐 권리를 주장하고 러시아에서 총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은 좀 드물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마리아 부티나가 미국 총기협회 관련 행사도 러시아에서 치르도록 주선을 했고 그러면서 커넥션을 맺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는 데 와서 이제 뭐 국제 정치하기도 하고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보이프렌드가 숙제 같은 것은 다 해준다고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살고 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사우스다코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폴 에릭슨이라는 공화당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로널드 레이건 때부터 일했고 그리고 이제 그 팻 뷰캐넌이라는 정말 아주 정말 극우라고 구분도 되는 그런 팻 뷰캐넌이 공화당 무슨 뭐 예비선거에 나갈 때 전국 디렉터로도 했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이 마리아 부티나가 젊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여성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트랙티브하다고 남자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트랙티브한 영 마리나 부티나가 나이가 많은 이 그 폴 에릭슨에게 뭐 나이 차이가 뭐 30, 40, 20 몇 년, 25년 정도 나니까요. 접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내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 채널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려고 하는 공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게 뭐 성공하지 못했고 또 직접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고 대신에 이 총기협회 관련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까지는 만났노라.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총기협회와 또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토르신이라는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혐의가 다 뭐 유죄로 인정되면 15년 징역형은 살아야 된다고 하고요. 이 정도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의 스캔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곤란함을 겪으면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이 동력이 상당히 그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저렇게 정말 목매단다고 할 정도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상상도 하고 뭐 추정도 하고 추정이요. 음모론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그 블로거가 있거든요.
블로거의 미국에서 거의 그 최초의 블로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10년 동안을 블로거로 1년 365일을 쓰고 나니까 팔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한다고 해서 중요한 때마다 글을 쓰고 잡지 뉴욕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글을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 황당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는요. 왜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순간순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도 자주 뒤집기도 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나 업계를 보는 형태 같은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는 안보, 자유무역, 오픈 소사이어티, 다문화 민족주의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White old male, 백인 나이 많은 남성의 사고가 트럼프 대통령에 꽉 젖어 있어서 알파맨, 스트롱맨 심지어 독재까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상태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십 년을 사업을 하면서도 무조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만 해오다가 어디 대통령이 돼서 세계회의라고 나가보면 뭐 툭툭 치면서 갑을이 어디 있어요. 미국 대통령에게도 동등하게 하려고 하고 인구가 63만 명밖에 안 되는 몬테네그로의 대통령도 앞장서려고 하니까 탁 밀쳐버리고 지난해 그 나토 회의에서요. 본인이 이제 딱 그 사람을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딱 앞에 서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신사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를 아주 직감적으로 하고 뭐 토론하고 복잡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하고요. 그냥 뭐 딱 간단하게 얘기하고 숫자로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외교조차도 비밀리에 딜을 할 수 있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다. 마치 앤드류 설리번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피아 갱의 두목은 저 뒤에 있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눈치를 한다던가 손끝을 한다던가 하면 아래서 부하들이 다 해주죠. 그게 아주 쿨해 보이잖아요. 그 방에서 가장 쿨한 사람이 마피아 두목 같은 사람이고 그게 독재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일 수 있고 김정은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로제타 그 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지의 것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그 중요한 열쇠가 되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막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처럼 나이가 어린데도 옆에서 70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yes sir, yes sir 하고 푸틴처럼 그런 그 강함을 보이고 옆에서 다 충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기에 굉장히 그 매력을 느낀다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충성심을 많이 강조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앤드류 설리반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이 미국의 드라마라는 게 이 가부키 드라마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공화당이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권자에게 인기가 있다고 복종을 할까? 저항을 하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요. 이제는 심지어 공화당 유권자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점점 푸틴을 좋아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공화당 유권자는 3분의 1이 2016년 러시아의 그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얼마 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방송과 신문도 완전하게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하원에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다 가짜 뉴스라고 음모라고 마녀사냥이라고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러시아 개입 자체는 마지못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과만 연관이 없다. 내통설이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러시아가 연관 없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화당의 유권자들은 3분의 1이나 러시아가 뭐 그 무슨 뭐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긴 무슨 개입을 미국의 모든 정보국이 다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일은 일이고 개인적인 의견은 의견인 거지 성인이. 정보국이 일치를 해도 지금 공화당의 유권자들은 그렇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9%는 말씀드린 것처럼 헬싱키 회담조차도 지지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이 성향이 이러기 때문에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예, 뭐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밖에는요. 요즘에는 정말 거의 모든 것이 미국에서 다 정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당분간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는 큰 문제가 오면 좀 덜 큰 문제가 가려지게 되는데 또 새로운 뉴스도 좀 덜했고요. 북한 핵 문제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문제, 세계의 문제였는데 이제 뭐 도드라진 것은 미국 대통령이나 또 이 회담을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국무장관이나 서두를 것 없다. 북한과 시간이 충분하다. 과정이다. 그 속도 같은 것도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로 서두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요. 그러자 이제 뭐 사실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의 그 모든 그 진보 언론과 또 그 현재의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거나 현재의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그 인물들 대표적으로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장관 같은 경우도 그랬죠. 굉장히 빨리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한국과 미국과 뭐 북한에서 다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 그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전문가들 얘기, 언론 또 이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미국의 전체적인 전문가라든가 그동안 이게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외교로 문제를 풀어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또 그 미국의 진보 언론들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우 잘 되는 것이 그 배가 아픈 사람이 조금 더 없었다고는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개인적인 그 감정과 아주 성인들이고 최고의 그 일하는 분야에서 어느 부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감정과 아주 큰 일들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거물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본인이 뭔가로 이것으로 크게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한국에서도 실제보다 더 분명히 빨리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야 라고 심어줬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그 말을 믿고 싶었겠죠. 그래서 성과를 내고 중간 선거에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덥석 물었는데 푸틴을 만날 때와 똑같이 별 준비도 없이 푸틴은 달인 중에 달인인데 김정은도 달인 중에 달인인데 그 북한이라는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갔으니 뭘 제대로 해오겠어요.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그러나 제대로 해오지 못하도 깨기는 싫고 서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현 단계는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국가 정상이 만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그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지리지리 끌다가 아주 최악의 상태에는 다시 과거의 그 벼랑 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번에는 서두를 것 없다. 시간이 있다 하는 것. 뭐 그런 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현실 감각이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이제 인권 문제 얘기하게 되고,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는 계속한다고 하고, 어제 그 강경화 장관 와서 그 마이크 폼페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와 공식적인 사진 말고요, 어디 이제 저녁을 먹으라고 준비를 하는 자리였는지, 어쨌든 그 지난번에 김영철 팀이 왔을 때와 같은 장소였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아주 분위기 좋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강경호 장관이 악수를 하는데요. 호감으로 악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 계속 뭐 지금 뭐 석탄 문제가 어떻고 오일 문제가 어떻고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은 이거 조여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만났더니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푸틴이 많이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나와 100% 의견 일치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것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5주일 지났잖아요.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기적을 뭐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5년이라도 마찬가지다. 합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세계 무대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요즘은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거, 그 미국의 그 전문가들은 모니터를 날마다 하거든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지금 뭐 MIT에 있고 전에 이제 그 북한 문제 많이 다뤘었던 제이멀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만하면 됐어. 마이크 폼페오 됐어.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나서 보지. 외교 충분해.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고하기 그 직전까지도 외교는 무슨 외교, 북한과 시간 낭비지라고 했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다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교 충분해. 다시 군사력 쓰지 뭐. 그 말부터 시작하지 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인권 문제, 많이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260만 명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그 핵 문제를 얘기할 그 시점에 인권까지 들이대기는 좀 그렇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핵 문제가 뭐 빨리 해결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거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No need to rush. 러시할 필요가 없다. No time limit. No speed limit.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푸틴과 만나고 와서 이제 그 북한 이슈에 관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뭐 북한에서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늘 있었던 사면이고 이번에 규모가 좀 클지는 모르지만 뭐 70주년이잖아요. 노동당 창건도 70주년이고 국가 뭐 70주년이고 건립한 것도. 그래서 크게는 하지만 늘 하던 건데도 미국 언론이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유해 송환에 대해서도 원래는 뭐 200구가 다 왔다 하다가 오고 있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200구가 다 아닌 것 같죠? 그것조차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회의감을 품은 언론도 있었는데 뭐 시사주간지 타임이라던가 그래도 조금은 보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미국과 지금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화나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가 있나요?
관련된 건 아니지만 관련된 거네요. 한국의 보수가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미국이 좌파 편이 될 줄 진정 난 몰랐었네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지금 뭐그 보수들이 시위할 때 보면은 성적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도 이제는 없다면서요. 보수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보수는 아직 죽은 게 아니다. 뭐 언론에서도 살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젊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음 선거에서 그리고 북미 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지지층이 다시 안보에 있어서 보수적인 것을 강조하는 뭐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그 보수가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도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들으시는 분의 몇 퍼센트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고 몇 퍼센트가 미국에서 오시는 분인지를 저는 알거든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 그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많으시거든요.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모든 문제를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미국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께 전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댓글 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혼돈되고 있다. 과거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깊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뭐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이유가 있는 분이고 그 밖의 분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뭐 시사에 관심도 없고 하는데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잘 돼야지 된다. 뭐 예를 들어 공산당을 무찌른다던가 아니면 뭐 무슬림 싫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이런 그 개인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트럼프가 무조건 잘 돼야지 된다고 하고 잘해야 된다고 하고 하다가 요즘엔 조금 그게 바뀌었어요.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댓글 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어떤 특정 부분이나 특정 사람을 지지하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다만 지금 미국의 그 흐름이 어떤가 거기에 물론 그 저의 그 시각이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딱 그 부분에 가면은 이게 참인가 진실인가가 있는데 참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안건에 따라서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참과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 맞다면 그 참과 거짓이 분명할 때 이게 거짓이 뭔가를 잘해서 선동모를 아무튼 잘해서 거짓이 완전히 참처럼 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땐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이게 이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은 무조건 정말 뭐 어찌 보면 하느님 아버지 트럼프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이 그 한국의 보수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조금 탈피 트럼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구태여 뭐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아니더라도 조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좀 길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투데이US.com에 다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이제 그 원문을 올려놔야 되겠네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름은 됐지만 노동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마구 비난을 했어요. 지금 그 북한이나 미국에서 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노동신문이 아니 감히 그렇게 입을 놀려댔다. 재판관이나 된 듯이 하면서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되어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 평화협정의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 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제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온당치 못한 발언을 하지 말아라. 뭐 자화자찬도 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회담까지 온 것처럼 자화자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그 웨이트리스 그 탈북 그 웨이트리스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것도 그 힘들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에서 또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요즘은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자율 올라가면 뭐 주식시장도 내려가고 뭐 그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전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쉘 오일 붐이 일어나는 것도 행정부가 바뀌어서 더한 것도 있죠. 텍사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 이어서 하루에 560만 배럴을 생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라크가 430만 배럴, 이란이 300만 배럴이거든요. 세 번째 오일 생산국이 됐어요. 텍사스가 뭐 땅도 뭐 어느 국가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요. 파이프라인도 부족하고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오일 값은 내려가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있고, 그리고 3D 총이라는 것이 8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그 디자인 자체가 판매된다는 것이 이것도 역시 그 총기협회에 가서 연례회의에 가서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연설하는 지금 그 공화당 이 집권 당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3D 총 디자인하는 것을 플라스틱이에요. 하얀색하고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올려놓고 팔려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오래전부터 그건 안 된다. 뭐 무역 거래도 위반이고 등등. 온라인은 세계에 파는 거잖아요. 등등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했고 연방 법무부에서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 뭐 합의하자. 너 팔아라 하고 그동안 너 쓴 비용이 얼마야? 하면서 40만 달러 되는 변호사 비용까지 다 준다는 것도 요즘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총 이름이 뭐 해방이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네요. 리버레이터라는 총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여기까지가 그 위켄드 에디션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뉴스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픽서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데니엘 그 스토미 데니엘스가 아니라 다른 여성이에요. 플레이보이 모델이었던 이 여성과 찍은 사진 많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1년 정도 사귀었다고 이 여성의 주장이에요. 2006년도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이 낳고 지금 아들 낳고 한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번에는 돈을 어떻게 주기로 한 거냐면 이 여성이 선거하기 2달 전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 회사의 사주가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할게 하고는 이 여성에게 이제 15만 달러 하고 다시는 얘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 그리고는 그 타블로이드 신문에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이게 발표도 안 됐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캐치 앤 킬이라고 하죠. 잡아놓고 죽여버리는 그 기사를 그렇게 하고 이 여자는 말도 못하게 하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그 기사를 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형태로든 허쉬먼인데 이것을 대통령과 얘기하는 2분짜리 테이프 발표가 나왔는데 그 테이프이 지난번에 이 대통령의 변호사를 FBI가 집, 호텔 이런 데 급습을 하면서 찾아낸 많은 자료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가 어떤 것들이 압수당했지 하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팀에도 그런 것도 있었다고 알리고 등등해서 이 뉴스가 나온 건데 이게 결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고요. 러시아의 대선 내 개입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15만 달러를 안 줬다고 하는데 주려고 했다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나오는 건가, 선거 자금인가, 어떤 형태로든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부가 변호사 사무실을 새벽에 쳐들어가서 압수를 하고 변호사 그 뭐 비밀 테이프까지 가지고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아마 불법일 수 있어. 그런데 그 뉴스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거든요. 오늘 이게 이제 조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관련 뉴스가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뭐 마담 누구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또 친한 그런 그 자문과 연관이 있었던 젊은 여성이에요. 이 사람이 그 지난번에도 그 남녀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돈과 여자의 몸과 거래가 된 주지사를 뉴욕 주지사를 끌어내렸던 그 여성이 지금 또 특별검사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특별검사가 조사하자 하니까 이게 또 왜 그러지? 왜냐하면 대통령 그 자문과도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수십 년 차이가 나는데 사진 보면은 완전 미니스커트 입은 마담 누구예요? 아무튼 그 맨하탄 마담 이름은 무슨 데이비스인데요. 크리스틴 데이비스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여성과 같이 있었던 로저 스톤이라는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과 또 연관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특별검사가 조사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다음 주에 주목이 되고요. 뉴욕의 전 주지사 여러분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그 사건은 어렴풋이 기억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러나 버렸잖아요. 엘리어트 스피처라는 그런 주지사가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는 27일 그 유해가 어느 정도 오느냐 이런 문제 러시아 사태는 지금 뭐 다음 주에도 계속 빅 뉴스가 될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이미 이거 냉전으로 가자는 거냐 냉전으로 우린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냉전이라는 의미는 꼭 군사적인 충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민간 이런 뭐 협조 분야에서도 전부 이제 충돌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NFL도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흑인 선수들이 경찰이 흑인들을 함부로 다룬다 해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을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우리 흑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무릎을 꿇고 그 표현을 하는 저항 시위죠. 그런 것을 할 때 대통령이 저게 뭐야 저 선수들 다 해고해야 돼 등등 해서 굉장히 열심히 대통령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NFL 측에서 모든 선수들 일어나라 이렇게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고 어떤 경우에 윽박 지르고 하면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정보국도 그래요? 대통령 그럼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존중도 했는데 기간도 다 끝났고 우리대로 할게요. 대통령이 뭐 푸틴 말 믿으면 저희는 푸틴 말 안 믿으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미국 헌법에 선서를 한 것이니까요.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지만 대통령의 위에는 헌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부처에서도 그리고 NFL도 마찬가지로 그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뭐 어느 회사도 처음에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장사를 못 하겠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도 대통령에게 이득을 취할 게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되는 거고 이거 아니겠다 싶으면 아닙니다 하고 지금 결별을 하고 있고요. NFL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선수협회에서 불만을 접수를 했고 NFL은 선수들로 인해서 돈 버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불만을 접수했고 뭐 다른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니까 NFL이 결국은 그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지 않기로 이번 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럼 다 없애버려야지. 그 게임을 없애버려야지. 이런 정도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내일 그 썬데이, 먼데이 나잇 그 풋볼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는 굉장히 그 주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켄드 에디션이었고요. 저는 내일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